득수는 양반가에 장가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아내에게 독버섯을 먹였습니다. 석 달에 걸쳐 서서히 눈을 멀게 한 뒤 산속 움막에 버리고 마을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양반가 진사댁 규수와 재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마당에 죽었다던 아내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두매골이라 불리는 곳이었지요. 골짜기가 어찌나 깊은지 한양에서 내려온 소문도 이 마을 어귀에선 힘이 빠져 기어들어왔고, 이 마을에서 나간 소문은 산등성이를 넘기도 전에 죽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두매골에서 가장 큰 곳간을 가진 사내가 있었으니 황득수라는 자였습니다. 논이 20마지기, 밭이 10마지기, 거기에 산자락 아래 과수원까지 품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득수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허리가 굽어지곤 했습니다. 득수는 그것을 즐기는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만큼 자신의 어깨가 올라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부류였지요. 그 황득수의 집에 며느리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복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복년은 인근 고을 산자락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으로 약초를 캐고 버섯을 말려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살림을 이어갔지요. 비단옷 한 벌 해 입힐 형편은 못 되었으나 아버지가 복년에게 남겨준 것은 옷감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어떤 뿌리가 열을 내리는지 복년은 그를 배우기도 전에 약초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복년은 혼처를 찾아야 했고 중매쟁이의 입을 타고 두매골 황씨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10달 전이었습니다. 넉넉한 곳간에 기와까지 얹은 집이니 복년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혼처였고 황씨 집안에서도 건강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들였다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법 으스대곤 했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복년의 눈에 이상한 기운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안개가 거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서면 사물의 윤곽이 물에 번진 먹처럼 흐릿하게 보였다가 한참을 비비고 나서야 겨우 또렷해지곤 했지요. 복년은 잠을 설친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증세는 깊어져서 한낮의 밝은 볕 아래서도 먼 산의 능선이 뭉개지고 방 안에 놓인 찻잔의 무늬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년의 눈 위에 엷은 천을 한 겹씩 덮어가는 것 같았지요. 마을의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눈에 병이 들었다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모양이냐. 저러다 장님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복년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복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꽉 깨물었지만 정작 가장 날카로운 칼은 바깥이 아니라 안채에서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 황씨 부인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날마다 아들의 귀에 대고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눈먼 며느리를 두고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남의 집 잔치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에 칼이 되어 꽂힌다며 밤낮으로 아들을 들볶았지요. 그 말에 기름을 부은 것은 득수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박진사 댁에 나이 찬 교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득수의 귀에 들어와 있었고 집안의 격을 올리려면 진사 집안과 혼맥을 잇는 편이 낫겠다는 셈법이 그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년의 눈병은 득수에게 짐이 아니라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득수가 사랑채에서 건너와 복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사기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당신 눈이 걱정되어 약재를 구해왔소. 산 아래 약방에서 좋다는 것을 받아왔으니 다려서 마시구려.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복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한 가지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득수의 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걱정도 미안함도 아내를 향한 어떤 마음도 담기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복년은 그 눈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닿은 냄새에 숨이 멎었습니다. 달인물에서 올라오는 김 사이로 흙 속에서 나무가 천천히 썩어갈 때 나는 듯한 퀴퀴하고 눅눅한 내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약재에 쓴 냄새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복년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복년아, 이 냄새를 맡거든 절대로 입에 대지 마라. 이건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것이야. 조금씩 오래 먹이면 눈이 서서히 꺼져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병으로만 여기게 돼 있다. 아버지가 산에서 독버섯을 골라낼 때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던 그 경고가 복년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복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릇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거듭했지요. 그러나 복년은 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물만 살짝 적시고 목으로 넘기는 신용을 한 뒤 고맙소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득수는 그것으로 만족한 듯 사랑채로 돌아갔고 복년은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그릇 속 물을 방 구석 요강에 조용히 부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복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두 눈은 이미 반쯤 흐려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칼날처럼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넨 달인 물의 양을 줄여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달인 물 외에도 다른 경로로 독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는 죽인지 점심상에 올라오는 된장인지 아니면 반찬 속에 섞여 들어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득수가 바깥채에서 술판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틈을 타 복년은 부엌 한쪽 찬장에 놓인 약재 보따리를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복년은 보따리를 풀고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마른 버섯 조각 하나에서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갓의 질감, 코를 찌르는 흙썩은 내, 복년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이 버섯을 찾아낼 때마다 복년의 손을 잡아 뒤로 물리며 하던 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버섯은 한 번 먹는다고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다. 오래 먹이면 눈이 서서히 꺼지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심한 눈병으로만 여기게 돼 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다. 복년은 그 버섯 조각을 오래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가 돌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려 할 때마다 복년은 손 안에 버섯 조각을 더 꽉 쥐었고 그 거친 감촉이 슬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단단한 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복년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 득수가 복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고 얼굴에는 짐짓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복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득수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 아래 암자 근처에 빈 움막이 하나 있소. 듣자니 산 공기가 눈에 좋다 하니 거기서 당분간 몸을 추스르는 게 어떻겠소. 밥과 소금은 넉넉히 챙겨줄 터이니 걱정 말고 가서 쉬시구려. 다정한 척 꾸민 목소리였습니다. 산속에 버리겠다는 것이었지요. 눈먼 여자를 산속 움막에 넣어두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한두 달 지나 마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즈음 산에서 눈병이 깊어져 돌아가셨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복년은 흐릿한 눈으로 남편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코, 입, 턱선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한때 자신이 기댔던 온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수는 복년을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 두 사람의 옷을 적셨지만 득수의 발걸음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산중턱 외진 곳에 자리한 움막 앞에 복년을 내려놓은 득수는 쌀 한 대와 소금 한 줌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사이로 득수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걸렸던 게 풀렸구나. 복년은 젖은 손으로 움막의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냉기 때문인지 복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눈을 부릅뜨고 움막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비에 젖은 산의 윤곽이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년은 그 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이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자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복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 위를 지나갔지만 복년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년의 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년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복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으나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오면 어떻게든 물을 찾아야 했고 득수가 두고 간 쌀 한 되로 며칠을 버텨야 하는지도 가늠해야 했습니다. 복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샘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자 산에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나무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또르르 또르르 고요한 산속에 맑게 울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나무 소리가 안개 사이를 뚫고 가까워졌고 곧이어 숲을 헤치는 발소리와 함께 움막 앞에 인기척이 섰습니다. 복년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등줄기가 차갑게 굳었지요. 득수가 사람을 보낸 것일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올려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움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아침빛 사이에 사람의 윤곽이 서 있었습니다. 흐릿한 복년의 눈에도 그 사람이 삭발을 한 여인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색빛 승복을 걸치고 한 손에 목탁을 든 비군이었지요. 여인이 움막 안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는 듯한 짧은 침묵 뒤에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었소. 이 산에 드나든 지 3년인데 여기에 사람이 있기는 처음이오. 복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여인의 움직임만 살폈지요. 비구니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움막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물 한 바가지를 떠와 복년 앞에 내밀었습니다. 복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그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바가지에 입술이 닿는 순간 목구멍 안쪽이 쩍쩍 갈라지듯 아팠습니다.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몸이 알아챈 것이지요. 비구니는 법년이라 했습니다. 산 너머 폐암자에 홀로 기거하며 약초를 캐고 불경을 읽으며 사는 중년의 여승이었습니다. 운막 근처를 지나다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온 것이라 했지요. 복년은 자신의 처지를 짧게 말했습니다. 시집 온 지 10달 된 며느리인데 남편이 독버섯을 먹여 눈이 거의 멀었고 이 산속에 버려졌다고. 말을 하는 동안 복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만큼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년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온화함이 사라지고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흐릿한 복년의 눈에도 익혔습니다. 법년이 물었습니다. 남편 성이 황씨라 했소. 복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막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고 바깥에서는 새 소리만 간간히 울렸지요. 법년이 입을 연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출가 전의 일이오. 제 집안이 두매골 황씨 일족의 농간에 빚더미에 몰려 풍비박산이 났소. 아비는 목을 매셨고 어미는 그 충격에 넋이 나가 제 이름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지요. 의지할 곳을 잃고 이 산으로 들어온 것이 3년째요. 복년은 법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법년의 눈가에 서린 것이 분노인지 체념인지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였지요.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에게 독을 먹고 버려진 아내였고 한 사람은 그 집안의 삶을 통째로 빼앗긴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밟힌 두 사람이 산속 움막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침묵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산에서 감초와 연교를 구할 수 있겠소? 법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년은 해독에 필요한 약초와 버섯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독을 중화시키는 것, 몸 밖으로 빼내는 것, 그리고 손상된 눈의 기력을 돋우는 것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이 복년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지요. 법년은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이내 묵직한 눈빛으로 복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법년은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년이 말한 약초들의 이름과 생김새를 되뇌며 계곡을 따라 오르고 바위 틈을 뒤지고 그늘진 골짜기를 헤집었지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법년이 돌아왔을 때 승복 자락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두 손에는 풀과 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년이 약을 다렸습니다. 돌 위에 올려놓은 사금파리에 물을 붓고 법년이 모아온 약초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양을 맞추어 넣었지요. 흐릿한 눈으로 약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복년의 손끝은 눈보다 정확했습니다. 만져보고 냄새 맡고 혀끝에 살짝 깨어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맞는 약초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이 복년에게 남겨준 힘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지옥이었습니다. 약을 마신 뒤 구역질이 극심하게 밀려왔습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독이 빠져나오는 과정이었지만 복년은 움막 밖으로 기어 나가 풀밭에 엎드려 있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지요. 법년은 멀찌감치해서 불을 피워두고 필요한 것을 묵묵히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단한 말은 없었지요. 다만 복년이 구역질을 멈추고 기진해서 누우면 법년이 젖은 수건을 이마 위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복년이 움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의 윤곽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고개를 돌려 움막 앞 바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위에 앉아있는 산새의 형체가 흐릿한 얼룩이 아니라 머리와 몸통이 구분되는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복녀는 제 두 손을 눈앞으로 가져가 천천히 손가락을 펼쳐보니 손가락 5개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복년의 두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입술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아주 조금 떨리며 올라갔지요. 범년이 약초를 안고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년이 고개를 돌려 범년을 바라보았고 범년은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범년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복년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범년의 폐암자의 보시를 가져오던 장터 안악 순덕이가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덕이는 입이 가벼운 편은 아니었으나 이번 소식은 하도 큰 것이라 입 안에 담아두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었지요. 스님 두매골 황씨댁에서 큰 혼사가 잡혔다 하더이다. 박진사 댁 규수와 말입니다. 복년은 움막 안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고 약 젓던 복년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순덕이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황씨댁 마님은 산에서 눈병이 깊어져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참으로 안 됐다며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더이다. 복년의 손에서 나무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셨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산에 버려놓고 병사했다는 거짓 소문을 흘린 뒤 상도 치르지 않고 새 혼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복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지만 복년은 그 열기가 눈물이 되어 밖으로 흐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돌아간 뒤 복년은 움막 밖바위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복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자국을 남겼지요. 그리고 복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아슴하게 그러나 점점 또렷하게 타올랐습니다. 장님은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 장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장님이야말로 마음껏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득수가 스스로 만든 조건, 눈먼 아내라는 그 조건이 오히려 복년에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그 죽은 사람이 장님 행색으로 나타나 마당 한가운데서 두 눈을 번쩍 뜬다면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복년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년이 범년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 앞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지요. 장님으로 있을 것이요. 조금 더. 범년이 복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눈을 떠 보일 것이요. 득수가 새 혼인 후 마을 잔치를 벌일 것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갈 것이요. 지팡이를 짚고 장님 행색으로 들어가 마당 한가운데 설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눈을 뜰 것이요. 범년은 모닥불의 불꽃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범년의 얼굴을 반쪽만 밝혔고 나머지 반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범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끄덕임 안에 담긴 무게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년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장님 연기를 익혔고
했고, 밤에는 반대로 눈에 초점을 가다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만으로는 득수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독을 먹였다는 물증이 없으면 득수는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고 발뺌할 것이 뻔했지요. 복년이 법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순덕이를 통해 서당의 오훈장 어른께 연통을 넣어주시오. 오훈장은 두매골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노유생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황씨 집안의 세도에도 기죽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지요. 복년은 오훈장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복년이 쪽지를 불렀습니다. 법년이 먹을 갈고 복년이 또렷해진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지요. 소녀는 살아 있습니다. 잔치날 자리에 나아가겠사오니 어른께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산속 버섯 채취꾼 막동이라는 자를 찾아 황씨 댁에 독버섯을 납품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독버섯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득수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터였지요. 순덕이가 보시를 가져올 때 법년은 쪽지를 건넸고 순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산 위 움막에서 복년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장님 연기를 다듬었고 해가 지면 눈에 훈련을 했으며 밤이 깊어지면 머릿속으로 잔치날의 장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을 뜨는 순간까지 자신의 발걸음과 시선과 목소리를 상세하게 설계했지요.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복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년은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한 격려의 말이나 다독임은 없었지만 복년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는 약초를 다려 가져다 주었고 복년의 장님 연기에 빈틈이 보이면 주저없이 짚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적었으나 그 적은 말들은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다시 암자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훈장의 답장이 순덕이의 치마 주머니 속에 접혀 들어 있었지요. 복년이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노인 특유의 떨리는 분놀림이었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기특한 것. 막동이를 찾았고 꼬리표를 확보했소. 잔치날 준비하겠으니 걱정 말고 올라오시오. 복년은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소리 없는 소리가 복년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복년은 쪽지를 작은 천 조각에 곱게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잔치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수십 쌍의 눈이 복년을 향할 것이고 그 중에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산 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복년은 움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고 그 별빛이 복년의 또렷해진 두 눈에 맺혔습니다. 법년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소. 복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빛이 흐릿해지지 않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년의 눈처럼 두매골 마을 서쪽 끝 낮은 담장 안에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둥이 비뚤어지고 마루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이 서당의 문턱을 밟은 적이 있었지요. 그 서당의 주인이 오훈장이었습니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노유생으로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만은
아직도 서슬이 살아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순덕이가 가져온 쪽지를 받아든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오훈장은 사랑채 아랫목에 앉아 쪽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 읽고 접고 다시 펼쳐 읽고 또 접기를 거듭했지요. 소녀는 살아 있습니다. 이 노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오훈장은 복년의 눈병이 석연찮다고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으나 증거 없이 황씨 집안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안에 놓인 이 쪽지가 오훈장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익은 뒤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기특한 것, 참으로 기특한 것이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오훈장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뒷산 자락으로 올랐습니다. 산에서 버섯을 채취해 장터에 내다 파는 산꾼 막동이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막동이는 산 중턱 외진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사내로 버섯과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타고 다니느라 다리가 굵고 어깨가 넓었지만 성품이 소심하여 남 앞에 나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오훈장이 막동이의 움막 앞에 도착했을 때 막동이는 채취해 온 버섯을 널빤지 위에 펼쳐 말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나타나자 막동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산꾼의 움막까지 서당 훈장이 직접 찾아오는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막동이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오훈장이 황씨 댁 이야기를 꺼내자 막동이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지요. 훈장 어른, 저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 집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득수의 귀에 들어가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이 막동이의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황씨 집안의 위세가 이 산골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막동이는 제 몸으로 겪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훈장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동이 곁에 천천히 앉아 지팡이를 내려놓고 복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주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눈이 멀기 시작한 며느리, 남편이 건넨 달인물에서 난 독버섯의 냄새, 산속 움막에 버려진 뒤에도 살아남아 해독약을 스스로 지어 마시며 시력을 되찾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오훈장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귀만은 오훈장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막동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입술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에게도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득수의 머슴이 막동이를 찾아와 버섯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버섯이었지요. 용도를 묻지 말고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고 값은 넉넉히 치르겠다 했습니다. 막동이는 찜찜했으나 돈이 궁했고 거절했다가 황씨 집안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끝난 뒤 약속한 대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달라고 찾아갔더니 되레 머슴이 길목을 막고 서서 입 다물지 않으면 산에서 버섯 캐는 것도 못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막동이는 그 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분한 마음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훈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납품 기록이 남아있소. 막동이는 잠시 망설이다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나무 꼬리표 꾸러미를 하나 들고 나왔지요. 막동이는 버섯을 납품할 때마다 작은 나무 조각의 날짜와 수량, 납품처를 칼로 새겨 끈에 매달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산꾼 나름의 장부였지요. 꼬리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막동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 장을 집어들어 오훈장에게 내밀었지요.
오훈장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무 표면에 칼끝으로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두메골 황씨댁. 그 옆에 날짜와 버섯의 종류, 수량까지 기록되어 있었지요. 오훈장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독버섯을 주문한 것이 황씨댁이라는 물증이 나무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훈장은 꼬리표를 내려놓고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동이 잔치날 나와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겠소? 막동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얼굴 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던 막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득수한테 당한 게 어디 나 하나뿐이겠소. 나오겠소이다. 오훈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린 독버섯 실물 몇 조각도 함께 건네받았습니다. 증거는 두 가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납품 기록이 새겨진 나무 꼬리표 하나, 그리고 실물 독버섯 조각. 오훈장은 그것들을 천으로 싸서 품에 깊이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메골 안에 낮고 조심스러운 수근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훈장이 직접 돌아다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당을 찾아오는 마을 어른 한두 명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흘렸고 그 이야기가 담장을 하나 넘고 두 개 넘으면서 마을 안에 물밑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황씨댁 며느리의 눈병이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누가 먼저 했는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마을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어른 몇몇이 오훈장의 사랑채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평생 두메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로 황씨 집안에 대한 원성이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으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지요. 오훈장은 모여든 어른들에게 나무 꼬리표를 보여주고 독버섯 실물을 내놓았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꼬리표에 새겨진 두메골 황씨댁이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간 어른들의 얼굴이 차례로 굳어갔지요. 한 사람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요. 또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놈의 집안이 하는 짓이 원래 그렇지. 다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소. 오훈장은 어른들에게 잔치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복년이 장님 행색으로 잔치 마당에 들어설 것이고 그 자리에서 눈을 떠 보일 것이며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날 어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득수가 머슴들을 시켜 복년을 끌어내려 할 때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이것은 복년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마을의 이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노인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선뜻 나서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황씨 집안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은 소작 관계를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일이 잘못되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 꼬리표 위에 새겨진 글자와 손바닥 위에 놓인 독버섯 조각이 그 두려움보다 무거웠습니다. 하나둘 고개가 끄덕여졌고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이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내 자리를 지키겠소. 한편 득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새 혼인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지요. 박진사 댁과 혼맥을 잇게 되면 관아와의 줄도 더 단단해질 것이고 이웃고을까지 세를 넓힐 수 있을 것이며 두메골에서 황씨라는 이름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극수의 머릿속에서 즐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안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득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곳간이 크고 종이 많으면 바깥이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산 위 움막에서 복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장님 연기를 다듬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법, 문턱을 넘을 때 발끝으로 더듬는 법,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보이는지를 반복해서 익혔지요. 범년이 앞에 서서 갑자기 손뼉을 치거나 복년의 이름을 불러 반응을 시험했고, 복년의 눈이 조금이라도 초점을 맞추려 하면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밤에는 반대로 눈의 정밀함을 끌어올렸습니다. 움막에서 20발자국 떨어진 나무 가지에 앉은 새의 깃 색깔을 구분하고 범년이 손에 쥔 약초 잎의 맥을 읽어내는 연습을 거듭했지요. 잔치 마당은 넓을 것이고 사람은 많을 것이며 득수의 얼굴은 마당 건너편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득수의 표정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만큼 눈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이를 통해 막동이의 나무 꼬리표 등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오훈장이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되 사본 하나를 복년에게 보낸 것이었지요. 복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 결 위에 새겨진 글자들, 두메골 황시댁이라는 네 글자가 복년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복년은 그 꼬리표를 1000조각에 꼼꼼히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복년이 잔치날의 계획을 범년에게 말했습니다. 범년은 불꽃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고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지요. 내가 뒤를 따를 것이오. 혼자 들어서는 것보다 뒤에 한 사람이 있는 편이 나을 것이오. 복년은 범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눈빛으로 전했고 범년도 그 눈빛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잔치 전날이 되었습니다. 두메골 황득수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득수는 사랑채에 느긋하게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마을에서 황씨라는 이름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만족감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지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득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버린 아내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고 새 아내는 진사 집안의 교수였으며 내일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넉넉히 돌리면 황씨 댁에 대한 원성도 한 잔의 막걸리처럼 넘어가 버릴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훈장의 사랑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5이 모여 앉아 내일 잔치에서 누가 어느 자리를 지킬 것인지를 차근차근 짚어 나가고 있었지요. 복년이 대문으로 들어설 때 득수가 머슴들을 시켜 막으려 할 것이니 마당 양쪽에 어른들이 나뉘어 앉아 있다가 그 순간에 일어서야 한다는 것. 오훈장 자신은 증거를 들고 복년의 바로 뒤에서 나설 것이라는 것. 막동이는 오훈장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사람들 틈에 섞여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잔치 마당에서 벌어질 일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여야 했고 한 사람이라도 제 위치를 이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오훈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요. 복년이요. 복년이 두 눈을 뜨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될 것이요. 우리는 다만 그 여인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면 돼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둘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많았지요. 산 위 움막에도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두메골의 아침이 올 것이고 풍악 소리가 울릴 것이며 잔치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메골 황득수의 집 마당에는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 혼인 후 처음 여는 큰 잔치였고 관아 아전까지 초대한 자리였으니 마을 사람치고 빠지는 이가 없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풍악패가 자리를 잡고 진과 꽹과리를 두드렸고 차일 아래 놓인 상에는 술과 떡과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머슴들이 술독을 옮기고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떡을 집어 먹었지요. 득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갖가지 쓴 차림으로 너그러운 주인의 모습을 한껏 연출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오늘은 배불리 드시고 가시오.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술잔을 권하는 득수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제 것인 양마당을 활보하는 그 모습을 마당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마을 어른들이 조용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훈장은 마당 동쪽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어른들도 약속한 자리에 하나둘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잔치를 즐기러 온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이미 쳐져 있었습니다. 풍악이 한창 무르익고 술이 몇 순배 돌고 마당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퍼져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흰 옷에 풀어헤친 머리, 한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눈은 뜨고 있었으나 초점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지팡이가 흙바닥을 더듬을 때마다 톡, 톡 그 작은 소리가 풍악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뒤를 회색 승복을 입은 비군이 한 사람이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 한 명이 고개를 돌렸고 물결처럼 시선이 번져 나갔습니다. 풍악이 한 박자 어긋나더니 이내 뚝 멈추었습니다. 마당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복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에서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을 더듬는 지팡이 소리와 맨발이 땅을 밟는 소리만이 조용해진 마당에 울렸지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분이 혹시 산에서 돌아가셨다는 황씨 댁마님 아니요? 죽었다고 들었는데 살아 있었단 말이요? 눈이 멀었다더니 정말 앞을 못 보는 게야.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마당을 채웠습니다. 아낙 하나가 놀라 술잔을 떨어뜨려 사금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지요. 득수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멈추고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가 벗겨지듯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가늠하려 했지요.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득수는 목소리를 높여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오. 미친 자들이 병자를 앞세워 남의 잔치에 행패를 부리는 것이니 어서 내치시오. 득수가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머슴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장정 두어 명이 어기적거리며 앞으로 나섰지요. 그러나 머슴들의 발이 마당 중간에서 멈추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던 오훈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머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에 머슴들의 다리가 굳었지요. 마당 양쪽에 앉아 있던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일어선 것만으로도 뜻은 분명했습니다. 황씨 부인이 안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이런 행패가 어디 있소? 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황씨 부인도 느끼고 있었지요. 그 순간 복년이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복년의 지팡이 끝이 흙바닥에 닿아 있었고 수십 쌍의 눈이 그 여인 하나에게 쏠려 있었지요. 복년은 지팡이를 쥔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작게 울렸지요. 마당 전체의 시선이 복년의 손끝에서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복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흰 얼굴이 드러났고 그 위에 두 눈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안개 속을 바라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텅 빈 눈이었지요. 그리고 복년이 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풀려있던 눈동자가 한 점을 향해 수렴해 가는 것이 마당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보였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빛이 돌아오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치 꺼져 있던 등잔에 불이 붙듯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듯 복년의 두 눈이 또렷해져 갔습니다. 복년의 시선이 마당 건너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득수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마당 저편에 서 있는 자신의 남편, 자신에게 독을 먹이고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낸 그 사내의 얼굴을 복년은 또렷하게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당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세상에, 눈을 떴다. 복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님은 볼 수 없다 하지요. 그러나 나는 다 보았소. 마당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복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소. 남편이 약이라 하며 건넨 달인 물에서 독버섯 냄새가 났소. 아버지가 평생 산에서 약초를 캐시며 가르쳐 주신 그 냄새를 나는 알아보았소. 남편은 나를 장님으로 만든 뒤 산속 움막에 버리고 마을에는 죽었다는 소문을 흘렸소. 복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조용해진 마당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마당 위로 복년의 말이 흘러갔고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듣고 있었지요. 오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의 한 손에는 말린 독버섯 조각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나무 꼬리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훈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여기 보시오. 이 버섯을 오래 먹이면 눈이 서서히 꺼지오. 눈병과 흡사한 증세가 나타나지만 병이 아니오. 누군가 일부러 먹인 독이오. 오훈장이 독버섯 조각을 높이 들어 올려 마당 사방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마른 버섯 조각 위에 머물렀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지요. 그때 풍악패 뒤쪽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손에 나무 꼬리표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자요. 지난해 가을 두메골 황씨댁에서 이 독버섯을 주문해 갔소. 날짜가 이 꼬리표에 남아 있소이다. 막동이가 나무 꼬리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지요.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안에는 오랫동안 삼켜온 분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다가와 꼬리표를 받아들고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두메골 황씨댁이라는 표식이 나무 위에 칼끝으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어른이 고개를 들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득수가 버티려 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쥐어짜냈지요. 이 자들이 작당하여 나를 모함하는 것이오. 장님이 어떤 여자가 갑자기 눈을 뜨다니 말이 돼요. 산에서 미쳐버린 것이오. 저 산꾼놈은 내게 원한이 있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오. 그러나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갈라지고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던 것이 이제는 차가운 침묵이 되어 득수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득수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 눈을 내리까는 사람, 혀를 차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렇소. 이것은 모함이요. 하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돈 어른이 바깥까지 흘러나오는 소란에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선 박진사는 마당의 광경을 훑어보았습니다. 흰 옷의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오훈장의 손에 들린 독버섯을, 산꾼의 손에 들린 나무 꼬리표를, 그리고 흙빛 얼굴로 몸을 떨고 있는 득수를 보았습니다. 박진사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박진사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잔치고 무엇이고 우리 집과는 없던 일로 하겠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진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지요. 새 신부 측의 가마꾼, 하인, 예물을 실은 짐꾼까지 모두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사돈집 사람들이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그 광경은 득수에게 독버섯 증거보다 더 깊은 칼이 되어 박혔을 것입니다. 황씨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인지 무릎이 먼저 꺾이고 몸이 뒤따라 내려앉았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득수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는 머슴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뭘 하고 있느냐,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머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뿐이었지요. 마당에 서 있던 관아, 아전도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읽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게. 득수의 두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스스로 꿇은 것인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비단 도포 자락이 흙먼지 위에 쓸리며 더럽혀졌지요. 마당의 수십 쌍의 눈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곳간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주먹이 세다고 믿었던 사내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그토록 쌓아올린 명망이 흙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어져 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소리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외침도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지도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을 뜨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무릎 뒤쪽이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복녀는 이를 악물며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이 꺾이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복녀는 발바닥에 온 힘을 주어 흙바닥을 디뎠습니다. 두 눈을 뜨고 등을 고추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말해졌습니다. 범년 스님은 복년의 반걸음 뒤에 서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년의 등 뒤를 지키고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범년의 승복 자락과 복년의 흰 옷자락을 함께 흔들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연명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오훈장이 붓을 잡았고 독버섯 증거물과 나무 꼬리표, 막동이의 증언, 그리고 복년 본인의 진술이 한 장 한 장 기록되었지요. 고발장이 관하로 올라갔고 며칠 뒤 포졸들이 두매골로 내려왔습니다. 득수는 결박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비단 도포가 벗겨지고 포승줄에 묶인 채 마을 길을 지나는 득수의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리 없이 바라보았지요. 곤장이 내려졌고 재산의 반이 몰수되었으며 득수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황씨 부인 역시 공모 혐의로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기와집 대문에 봉인이 찍혔고
그토록 크던 곳간도 다쳤습니다. 복년은 위자료로 밭2 맞이기를 받았습니다. 큰 땅은 아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비탈에 붙은 작은 밭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년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아닌 복년 자신의 이름이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복년은 그 밭에 처음 서던 날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 흙의 감촉을 느끼고 밭 건너편까지 이어진 고랑의 선을 눈으로 따라가고 밭 위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았지요. 이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복년은 그 밭에서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산은 복년을 버린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년이 다시 눈을 뜬 곳이었습니다. 법년 스님은 다시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마주 섰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함께 보내며 나눈 말보다 나누지 않은 말이 더 많은 사이였으니까요. 복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절이었지요. 법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년이 돌아서서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복년은 그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밭두렁에 냉이가 올라오고 양지 바른 쪽에서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지요. 복년은 밭에 나가 호미질을 했습니다. 손바닥이 두꺼워지고 무릎에 흙이 묻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흙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복년은 밭에서 거둔 것들을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장터에서 복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복년이 거둔 약초와 나물의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손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복년의 밥벌이가 되었고 복년의 손을 거친 약초에는 산이 남긴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자리를 펴고 약초를 늘어놓은 복년의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약초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하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복년이 약초 하나를 집어들어 아이의 코앞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상처에 쓰는 거란다. 냄새 맡아보렴. 이 냄새를 기억해두면 나중에 산에서도 찾을 수 있단다. 아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복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가 어린 복년에게 약초를 가르치던 그때와 닮아 있었지요. 봄바람이 밭두렁을 지나갔습니다. 복년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복년의 두 눈은 또렷하게 뜨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복년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비치는 것은 산의 능선과 하늘의 경계, 밭 위에 내려앉는 봄빛,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건넨 약그릇에서 독냄새를 알아챈 순간에도 산속 움막에 홀로 버려진 그 밤에도 복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약초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었고 복년은 그 힘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내 눈을 가리려 해도 결국 다시 눈을 뜨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복년이 보여주었습니다. 잔치 마당 한가운데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눈을 뜬 그 여인이 대단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